시간이 없습니다. 16시간밖에. 저는 60이 넘은 병원 청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진료실 밖에서 들었습니다. 5억에 뇌사 판정 위조해드리죠. (48세) 딸이 78세 친엄마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기록에 제 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11살 지혜. 이 할머니가 치료비를 대주셨습니다. 딸을 살려주신 은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긴박하고 절절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62살이 되니 잠이 점점 줄어드는 게 어쩌면 이 나이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아직 꿈속이지만 저는 벌써 병원으로 향하는 첫 차 버스를 탑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제가 2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온 곳입니다. 청소원 박영숙. 그게 제 이름이고 제 직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니폼을 입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805호실부터 시작하는 게 제 루틴입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침대에 누운 환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순자, 78살의 할머니는 3주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숨만 쉬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창가 쪽 바닥부터 침대 옆까지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할머니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 하얀 게 보였습니다. 구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낡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삐뚤빼뚤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마 어린아이가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실밥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으니까요. 누가 만든 걸까?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없던 이순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저는 얼른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눈꺼풀의 떨림도 멈췄고 다시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명품 핸드백을 든 어딘가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비켜서며 인사했지만 그 여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805호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목소리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귀찮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딸인가 보구나.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그리고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저는 그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누군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손수건. 그런데 왜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마 실수로 떨어뜨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수건이, 그리고 그날 마주친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거리요.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려서 주차장 청소를 먼저 해야 했거든요. 5시 30분쯤 6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805호실을 지나는데 옆 빈 진료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확실한 거죠? 어제 본 그 여자, 이순자 할머니의 딸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선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쪽 전문이잖아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에 비어있는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와 의사가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가 정말 뇌사 상태가 맞나요? 곧 확실한 진단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억으로 합의했죠? 절반은 성금으로. 알아요. 제 통장으로 이미 2억 5천이 들어왔잖아요.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바로 드릴게요. 선생님, 저도 급해요. 테헤란로 빌딩 때문에 은행 빚이 100억이에요. 이자만 매달 5천씩 나가고 엄마 재산 400억 중에서 제목 100억만 빨리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죠.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막내 동생만 설득하면 돼요. 걔는 제주도에 처박혀 있어서 엄마한테 관심도 없거든요. 일주일 안에 끝냅시다.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5억, 100억, 뇌사 진단서, 연명치료 중단.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걸레를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참, 정미선 씨. 혹시 병원 사람들 중에 눈치챈 사람 없죠? 누가 눈치를 채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랑 간호사들? 걔넨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조심합시다. 뭐 하나 잘못되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정미선과 하얀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전문의 최인혁이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오전 내내 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자꾸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805호실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갔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그냥 내가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인데.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정미선이 805호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선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아줌마, 오늘 아침에 6층 진료실 쪽 청소하셨어요?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항상 그 시간에 청소합니다. 몇 시쯤이었어요? 5시 반쯤요?
정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럼 진료실 쪽에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죠? 네. 무슨 소리요? 아니에요. 그냥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들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증거도 없는데 누가 날 믿어줄까? 오히려 나만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순자 할머니는? 저 할머니는 이대로 죽게 내버려둬야 해?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들이 말한 시한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뭔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3번이나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함께 일하는 김 언니였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해온 사람이니까요.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저기, 오늘 아침에 이상한 걸 들었는데. 응? 뭔데? 김 언니가 김밥을 우물거리며 물었습니다. 805호실 환자분 말이야. 큰딸이랑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뇌사 진단서가 어쩌고 5억이 어쩌고. 그 순간 김 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뭔데 그런 얘기에 끼어들어? 환자 가족 일은 가족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청소나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언니, 이건 좀. 아이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일이나 해. 괜히 오지랖 넓었다가 우리만 피곤해져. 김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휴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805호실 청소를 할 때마다 이순자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오후 3시쯤 6층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다가 젊은 간호사 한 명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기 간호사 선생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바쁘게 서 있었습니다. 805호실 환자분요. 이순자 할머니. 혹시 그분 상태가 정말 뇌사 판정을 받으신 건가요? 할머니, 아직 정확한 진단은 안 나왔을 텐데요. 왜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큰딸분이랑 최인혁 선생님이 최 선생님? 최 선생님은 중환자실 전문이시잖아요. 전문가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 할 수 없죠. 하지만 제가 들은 건 죄송한데요. 지금 진짜 바빠요.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만 해주시고 환자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누구도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저는 탕비실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증거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일 뿐인데. 녹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문득 병원 기록실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가면 환자 보호자 연락처가 있지 않을까요? 이순자 할머니의 막내 아들, 제주도에 있다던 그 아들 말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알아야 해. 적어도 막내 아들은.
이 일을 모를 거야. 저녁 6시 청소를 다 마치고 기록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 모니터에 이순자 할머니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보호자 연락처를 찍었습니다. 이동우, 제주도.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지? 당신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누나가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805호실을 청소하는데 정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제 간호사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 물어보셨다면서요?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청소하시는 분이 왜 환자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처럼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냥 청소나 잘하세요. 그게 아줌마 일이잖아요. 정미선은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정미선이 제가 그날 아침 밀담을 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이 걸린 일인데 그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둘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직원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무도 날 안 믿어. 동료도 간호사도. 문득 딸 지혜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한테 전화해봤자 3년째 연락도 안 되는데 시집간 뒤로 지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다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결국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이 바빠서라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서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엄마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혼자야. 나는 완전히 혼자야.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제가 들은 건 그저 복도에서 우연히 엿들은 대화일 뿐이었고 녹음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 제 눈을 보다가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 지혜가 백혈병으로 입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포기해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6년 동안요. 그때도 혼자였잖아. 그래도 해냈잖아. 제 손이 조금씩 떨림을 멈췄습니다. 좋아. 혼자서라도 해보자.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어제 찍어둔 연락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동우, 제주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동욱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한빛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동욱 씨 어머니 이순자 할머니 관련해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모든 걸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동욱 씨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제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동욱 씨가 맞으시죠?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40대 중반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햇살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네,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정확히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새벽에 들은 대화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5억짜리 뇌물, 위조 진단서, 연명 치료 중단, 100억짜리 상속, 일주일이라는 시한까지요. 동욱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최인혁이라는 의사한테 5억을 주고 엄마를 뇌사 판정 내리게 한 뒤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거죠? 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경찰에 신고하셨어야죠. 증거가 없어요. 제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일 뿐이에요. 녹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누나는 집안 망신시킨다고 했었죠. 엄마 생신 때도 안 내려오고 연락도 거의 안 했고요. 그럼 어머니가 입원하신 걸 아셨나요? 3주 전에 누나한테 연락 받았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 의식 없다고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괜찮다. 안정적이다. 나중에 와도 된다고 해서 동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진작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동욱 씨 잘못이 아닙니다. 엄마가 정말 뇌사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3주 전에는 아니었어요. 저는 매일 병실 청소를 하는데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며칠 전에는 눈꺼풀이 떨리는 걸 봤어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동욱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조심해야 해요. 정미선 씨가 동욱 씨가 올라온 걸 알면 어쩌라고요? 내 엄마인데.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욱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그쪽도 이미 경계하고 있어요.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본 것만으로도 정미선 씨가 저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 동욱 씨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주치의를 만나봐야겠어요. 최인영 말고 원래 엄마를 담당하던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잖아요. 네, 김성훈 선생님이세요. 내과 전문이시죠. 그분한테 엄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뇌사가 아니라면 왜 최인혁이 개입했는지 추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요? 이순자 할머니가 30년 전에도 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대요. 네. 30년 전에? 네. 박영희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할머니 막내 아들이 백혈병으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형 얘기인가요? 네. 제 형이에요. 저보다 5살 위였던 10살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동욱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엄마가 정말 많이 아끼시던 아들이었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몇 년 동안 울기만 하셨어요. 박영희 선생님 말로는 그때 골수 기증자를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쓰셨다던데요. 그랬나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동욱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김성훈 선생님을 만나서 엄마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0년 전 기록도 찾아봐야겠어요. 형 치료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요? 병원 기록실에 오래된 차트들이 보관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보호자니까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동욱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욱 씨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근데 영숙 씨도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누나가 눈치채면. 괜찮아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욱 씨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일로 동욱 씨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던 시한 중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3일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욱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찾았어요. 뭐요? 30년 전 형 치료 기록이요. 기록실에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전화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30분 뒤 저는 병원 뒤편 공원 벤치에서 동욱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차트 복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거 보세요. 그가 펼쳐 보인 기록에는 1985년 7월부터 1986년 2월까지의 치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 이준호, 10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 지혜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예요. 골수 이식이 필요했대요. 근데 가족 중에 아무도 매칭이 안 됐고, 여기 보세요. 동욱 씨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985년 9월 15일, 익명 골수 기증자 발견, 이식 수술 진행. 익명이요? 네. 기증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환자 기록이 있어요. 환자 이름 박지혜, 11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혜? 영숙 씨, 이 사람 혹시? 제 딸이에요. 동욱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제 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박영숙. 지혜가 1985년 6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청소 일을 하면서 간신히 치료비를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요, 9월에 갑자기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지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병원 측도 후원자가 익명을 원한다고만 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꼭 은혜를 갚겠다고만 했어요. 그 후원자가 우리 엄마였던 거예요? 동욱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골수 이식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기증자 박지혜, 수혜자 이준호, 지혜가 형한테 골수를 기증한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30년 전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했었죠. 영숙 씨, 다른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지혜랑 골수가 매칭이 돼요. 기증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지혜한테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 환자분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전적으로 보호자 선택이에요.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요. 우리 지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해야죠. 근데 영숙 씨, 그 환자 보호자분이 지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요? 우리가 기증하는 건데? 그분도 백혈병 환자 엄마시거든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돕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식 석 달 뒤에 합병증으로. 죄송해요. 지혜가 기증했는데도. 아니에요. 영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 덕분에 형이 석 달이라도 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동욱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건 은행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1985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박지혜 앞으로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지혜 치료비로 보낸 돈이에요. 총 5,500만 원. 5,500.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엄마가 영숙 씨 딸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 딸이 우리 형을 살리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눈물을 흘렸구나. 손수건을 봤을 때, 영숙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몰랐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는지. 동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가 저한테 전화해 준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30년 전부터 이어진 인연이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동욱 씨, 김성훈 선생님은 만나봤어요? 네.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요? 엄마는 뇌사가 아니래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의식은 없지만 뇌 기능은 살아있대요. 회복 가능성도 있고요. 김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최인혁 선생님이 개입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위조 진단서가 확실한 거네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김 선생님 말로는 내일 오전에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최종 서명한대요. 누나가 저한테도 서명하라고 연락했어요. 내일? 네. 그러면 이틀 뒤에 연명치료를 중단한대요.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시간이 없어요. 영숙 씨, 어떡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최인혁이랑 정미선 씨가 주고받은 돈 기록이라든지 위조 진단서라든지.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희 간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 씨? 나 박영희예요. 지금 어디예요? 병원 뒤편 공원에 있는데요. 거기서 기다려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0분 뒤 박영희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영숙이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최인혁 선생님이 이순자 씨 차트에 뇌사 판정 기록을 입력했어요. 내일 모레 연명치료 중단 예정이라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박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25년 넘게 간호사 생활했어요. 이순자 씨는 뇌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다른 전문의한테 재검사를 받으면 돼요. 근데요? 최인혁이 막을 거예요. 자기가 중환자실 책임자니까. 동욱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보호자 자격으로 재검사를 요청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요. 동의서 서명하기 전에. 근데 누나가 가만히 있을까요? 몰라요. 하지만 해야죠.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정미선과 최인혁의 계획대로 돌아갈지. 30년 전 제 딸을 살려준 할머니.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는 척하면서 6층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동욱 씨가 재검사를 요청하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동욱입니다. 805호실 이순자 환자의 보호자고요. 동욱 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상태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최인혁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동욱 씨,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가 정말 뇌사 상태가 맞는지 다른 전문의한테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는 불필요해요. 보호자 권리로 요청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씨,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시 누나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때 정미선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동욱아, 너 왜 여기 있어? 누나야말로. 오늘 서명하러 온 거 아니었어? 그래. 근데 너는 왜 갑자기 재검사 타령이야? 엄마가 정말 뇌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새끼가 지금. 정미선이 동욱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최인혁이 말렸습니다. 정미선 씨, 진정하세요. 이 자식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뭘 했다는 거야? 동욱 씨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나는 엄마를 사랑해? 뭐? 누나는 엄마가 살아나길 바라? 아니면 너 미쳤어? 내가 왜 엄마가 죽길 바래? 그럼 재검사 받는 거 왜 말려? 진짜 뇌사라면 결과도 똑같을 텐데.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선생님,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최인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재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최소 이틀은. 안 돼요. 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왜 안 돼, 누나? 이틀도 못 기다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고통받고 계시잖아. 빨리 편하게 해드려야지. 엄마가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라도 있어?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동욱 씨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점점 다급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인혁이 병원장실로 호출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욱 씨의 재검사 요청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면서 6층 빈 진료실 근처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오후 4시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정미선 씨, 진정하세요. 최인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다 망해가는데? 일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데요? 새 진단서예요. 오늘 날짜로 뇌사 판정 내린 걸로 돼 있어요. 새로 만든 거예요? 재검사 요청 때문에 꼬이기 전에 일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이걸로 내일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동생이 재검사 요청한 건요? 그건 시간 끌기예요. 재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최소 이틀. 그 전에 우리가 끝내버리면 돼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다른 의사가 재검사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텐데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연명 치료가 중단된 뒤니까.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제 전문적 판단으로 진단서를 작성했고 정미선 씨는 보호자로서 동의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정말요? 제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일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드릴게요. 너무 빨리 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2억 5천만 원이죠? 네. 약속했잖아요. 제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동욱이가 계속 의심하면 어떡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 대화를 들은 사람도 없고. 있어요. 저 있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내일 정오까지만 버티면 돼요. 그 시간에 연명치료 중단하는 거예요. 그 뒤론 아무도 뭐라 못해요. 내일 정오. 네. 24시간만 버티세요. 두 사람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 카트 뒤로 숨었습니다. 정미선과 최인혁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됐습니다. 24시간, 내일 정오. 저는 얼른 동욱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욱 씨, 증거 확보했어요. 정말요? 네. 둘이 대화하는 거 녹음했어요. 위조 진단서, 동거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내일 정오 전에 뭔가 해야 해요. 그 시간에 연명치료를 중단한대요. 내일 정오면 16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알았어요. 제가 바로 신고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805호실로 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30년 전에 제 지혜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꼭 쥐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느끼시는 거죠? 저 여기 있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내일 정오. 단 16시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욱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이 오전 10시에 옵니다. 녹음 파일 때문에 수사 시작한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805호실로 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을 닦다가 서랍 안에서 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자수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준호가 만든 거죠? 30년 전에. 저는 할머니 손에 그 손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느끼시는 거 맞죠? 우리 지혜가 준호를 도왔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오전 9시 정미선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아줌마. 오늘은 좀 일찍 청소하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정미선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줌마, 혹시 어제 6층 진료실 근처에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때 동욱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경찰? 동욱아, 이게 무슨 짓이야? 누나, 게임 끝났어. 동욱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새 진단서예요. 오늘 날짜로 뇌사 판정 내린 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내일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어요? 나머지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2억 5천만 원이죠? 정미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제가 녹음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당신들이 하는 짓을 다 봤어요. 5억짜리 뇌물, 위조 진단서, 연명치료 중단 계획. 전부 다요. 너 청소하는 주제에 감히. 주제? 네,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 목숨 앞에선 다 똑같아요. 경찰이 정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미선 씨,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난 그냥.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인혁 의사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경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인혁 선생님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동욱 씨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걱정 마세요. 일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드릴게요. 2억 5천만 원. 최인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맥락은 법정에서 설명하시죠. 경찰이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욱아, 나 내 누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누나가 먼저 엄마를 버렸잖아. 난 그냥 빚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엄마를 죽이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어? 정미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2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이순자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손수건이 여전히 할머니 손 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수건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호?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동욱 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동욱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동욱이야.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러요. 김성훈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재빨리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빨리 집중 치료실로 옮겨야 해요.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욱 씨가 제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한테 진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빚이요? 30년 전에 할머니가 제 지혜를 살려주셨잖아요. 동욱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이 못다 산 인생을 영숙 씨 딸이 대신 살아준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엔 제가 할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오후 2시쯤 김성훈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뇌사는 절대 아니었어요. 애초에 진단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최인혁이 일부러 그런 거죠? 그건 경찰 조사를 봐야겠지만 의학적으로는 명백한 오진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공모해 위조 진단서를 작성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상속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저는 집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미선과 최인혁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년째 연락이 없는 딸 지혜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할머니를 살렸어. 내가 30년 전에 준호를 도왔던 것처럼.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지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보고 싶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최인혁에게 징역 7년과 의사면허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정미선은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어머니를 모시는 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이는 의료윤리와 인간 도리를 모두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법원은 또한 정미선의 상속권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원래 100억이 넘던 상속분이 13억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욱 씨와 사회환원 명목으로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판사의 말에 정미선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는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 때문이라는 걸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동욱 씨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영숙 씨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당연하죠. 오후 3시 저는 이순자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말씀도 하시고 걸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한테 진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동욱이한테 들었어요. 30년 전 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가 우리 준호를 도와주려고 했었죠. 비록 준호는 하늘로 갔지만 지혜 덕분에 마지막 석 달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혜도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서로 돕고 산 거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영숙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요. 준호처럼 지혜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좋은 일이세요.
그 재단 이사장을 영숙 씨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영숙 씨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돈만 많은 사람보다 영숙 씨처럼 진심으로 환자를 아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배우면 돼요. 동욱이가 도와줄 거예요. 저도 옆에서 돕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30년 전에 지혜를 살렸고 지금 저를 살렸잖아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지의 희망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300억을 기부했고 저는 이사장이 됐습니다. 청소일은 그만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첫 수혜자 명단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0명의 백혈병 환자 아이들, 모두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첫 후원금이 나갔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열심히 해요. 어느 봄날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만 짚고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우리가 준호와 지혜의 인연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할머니. 개소식장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손수건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자수. 30년 전 준호가 만든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때 뉴스 카메라들이 개소식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혜가 이 뉴스를 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이나 연락이 없는데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개소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전화 왔어요. 급하다고. 누구한테서요? 박지혜 씨라는 분인데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혜야. 엄마. 뉴스 봤어. 재단 개소식? 그게 엄마였어? 응. 엄마가 이순자 할머니를 구했다고? 그 사건이 엄마가 한 거였어? 그래. 전화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나 정말 나쁜 딸이야.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이해해. 아니야. 나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시댁 사람들 눈치 보인다고. 그래서 연락 안 했어. 나 정말 최악이야. 지혜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나 지금 갈게. 지금 당장 갈게. 엄마 만나러 갈게.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기다릴게. 1시간 뒤 재단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딸은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참을 울고 나서 지혜가 아이들을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애들아,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7살, 5살 손주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외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외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래, 고마워. 지혜가 전시된 손수건을 받습니다. 엄마, 저거. 응, 내가 살리려고 했던 준호가 만든 거야. 지혜는 손수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오빠, 내가 오빠를 살리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지혜야. 내 덕분에 준호는 석 달을 더 살았어. 그리고 저는 지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순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 너와 준호의 인연이 이어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이순자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혜, 내가 우리 준호를 도와줬구나. 할머니, 제가 오빠를 살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 덕분에 준호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그리고 내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고. 할머니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도 자랑스럽지? 네. 저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재단 일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 정말? 응. 엄마가 시작한 일 나도 같이 하고 싶어. 6개월 뒤 지혜는 재단 홍보이사가 됐습니다. 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용감하게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치료비가 없었죠. 하지만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하늘로 갔지만 그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혜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2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예전엔 청소 도구를 들었지만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수혜자였던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살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한때 당신과 같은 엄마였어요.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이순자 할머니, 동욱 씨, 지혜, 그리고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파티였습니다. 엄마, 오늘 첫 완치자가 나왔다면서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12살 여자아이야. 와, 그 아이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네요. 이순자 할머니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네, 외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예요. 7살 손주가 외쳤습니다. 맞아. 외할머니는 사람들을 구하는 진짜 영웅이야. 동욱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도 그 100명의 아이들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30년 전 준호가 만든 그 손수건. 이제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희망이 된 그 손수건. 준호야, 지혜야. 너희 둘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어. 창밖으로 별들이 빛났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준호, 하늘에서 보고 있죠? 지혜와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한때는 병원 청소원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직업이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요.
30년 전 두 엄마가 서로의 아이를 살리려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더 많은 생명을 지킵니다. 그게 제가 할머니한테, 지혜한테, 준호한테 진 빚을 갚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